3, 2, 1류.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12월 3일은 내란이 발생한 날인 동시에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섰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용기를 낸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내란 진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불법 비상계엄을 알리는 대국민 담화가 선포됐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장소에 선 새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그날 밤 내란을 막아낸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폭설에도 한겨울 아스팔트 위를 지키고 남태령 고개에서 밤새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던 이들 모두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 국민 주권의 날을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친 건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내란을 아직 진압 중이라 표현하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고 명징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적당한 봉합이 아닌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추가 특검 필요성에는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결정이 우선이라고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결정할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앞서 보신 대로 아찔한 여러 난관들을 모두 넘어서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전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1년 전 국회 앞으로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이었고 덕분에 뉴스데스크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오늘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국회 앞에서는 저녁 7시부터 12.3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행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른 오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그날 밤 무장한 계엄군들이 침탈했던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보여줬던 광장의 풍경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재기발랄한 문구들이 담긴 각양각색의 깃발, 탄핵 촉구 집회를 축제로 만들었던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고요. 키세스 시위대로 불렸던 은박 담요를 두른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을 극복한 계엄 저지 1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고요. 단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솔직히 해결된 게 많이 있나? 파면시킨 거 말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작년 12월 3일 날 새벽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집회에서는 다음 달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법원에 촉구할 예정이고요. 지난 겨울 광장에서 쏟아졌던 개헌을 비롯한 사회 개혁 과제들도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 앞서 일부 시민과 단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건 내란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도 행사가 끝나면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외신 기자들과도 만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의 특별함을 세계에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직접 참여하고 평화롭지만 포기하지 않는 K민주주의가 동시대 세계인들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신위 쿠데타.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을 겪으며 80년 광주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죠. 근데 그중에 외신 기자들, 사진 기자 활동이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세월이 흘러 실시간 보도가 가능해진 세상에서 언론은 또 한 번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언론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권자로서 직접 행동, 참여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러나 관찰자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지켜본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K민주주의의 고유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그리스 아테네가 먼 이상 속 민주주의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의 모범이라고 답했습니다.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죠.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내란을 극복 중임에도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쉬움과 기대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PPP can't divorce itself from the legacy of the past, from the dictatorship years, but equally so the Democratic Party can't seem to move on from its student movement heart or the idea that it's an opposition party.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5년 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좋아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역사적인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며 세계 시민들에게 K민주주의의 실상을 잘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이 아닌 북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희생의 바탕 위에 시민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성숙시켰던 한국이기에 더욱 믿기 어렵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민들이 내란의 수렁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켰고 지난 1년 내내 우리는 다시 일어선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격을 회복시키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앞에 군용 차량이 나타난 건 외신 기자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military vehicles that are trying to get out of here. Oh, and look at this one over here. Unbelievable. 국제사회는 내란을 일으킨 한국의 지도자에게서 수십 년 전 독재 정권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But this really harks back to South Korea's previous history of dictatorship, which ended in the 1980s. 80년 광주, 87년 민주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국가로 추락했고 독재화 국가로 분류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내부적으론 내란을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한국의 귀환을 알려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 동맹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그래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취임 2주차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 UN 총회 모두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국제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로 가져왔습니다. 각자 도색만 남은 듯한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류 공영의 가치를 되새겼고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부산에서 휴전을 약속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선택으로 민주주의 우등생에서 문제아로 전락했던 한국. 지난 1년은 무너진 국격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시각 전국 각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하면서 내란 종식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춘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정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집회 현장은 영하권의 날씨에 발음하기가 힘들 정도로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은 장갑 낀 손으로 피켓과 형광등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 춘천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대구와 부산, 광주와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잇따랐는데요.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고 또 진정한 내란 종식은 주동자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먼저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주범이 아직까지 그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이 12.3 내란이 가져온 경기 침체 등 사회적 경제적 혼란으로 삶이 뒤흔들렸던 시민들은 상황은 어렵지만 1년 동안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정도인가는 장사가 거의 안 됐어요. 왜냐면 어수선하고 또 예약도 다 취소가 되고 둘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단죄와 반성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좀 더 계엄을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게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전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은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며 내란이 온전히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가좀 불어보세요. 내란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와 좌절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1년이 지나도 반성과 사죄는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들며 극우 세력 선동에 나섰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며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이 친위 쿠데타 시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판에 박힌 듯한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에서 국회를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은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경고성 계엄 논리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투개표에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반복했습니다. 불과 2주 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부하를 비난하면서까지 내란 사태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더니 이 친구가 뭘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오늘 입장문에선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에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상관없는 법정 밖에서만 번듯한 말로 자신의 책임을 포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시 지지 세력을 선동하려는 듯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칼자루를 쥐었을 땐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정작 수사의 칼끝이 본인을 향했을 땐 국가가 월급을 주며 쌓게 해준 수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을 총동원해서 미꾸라지처럼 수사와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보여준 온갖 법꼼수를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원칙으로 인생을 포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드러낸 모습은 자신은 예외라는 민낯이었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에 3차례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온 수사기관 앞에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세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는 법원에 기회를 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것입니다. 법률로 수사 영역이 명시된 특검이 출범한 뒤에도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 9번 가운데 7번을 불응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파견 경찰관한테는 조사를 못 받는다고 버텼습니다.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는 구치소 안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무산시켰습니다.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법정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16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보석신문이 열릴 때는 나왔습니다. 이때도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다는 지적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검사를 30년씩 넘게 하고 검찰총장이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거부하는 거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서 이거는 국가의 사법 체계를 내 호불호에 따라서 추사 선택해도 된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된 거죠.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통일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고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도 이어졌는데요. 특검 구형에 대해 억울한 점도 많고 다툴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선 특검보 3명과 검사 11명,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까지 직접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유착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 명태균 씨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약 9억 4천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신뢰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형 순간 고개를 숙이고 최후 진술 도중 헛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중계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중계에 실익이 없다며 특검의 신문 중계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열립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명품 수수와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 1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됨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김건희 씨를 감싸고 돌았던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담긴 명 씨의 휴대전화는 게이트의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명 씨 측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 씨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감한 시기에 오고 간 영부인과 국정원장 간의 이례적인 연락. 하루 뒤인 12월 3일 명 씨는 기소됐고 이날 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씨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질책성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교롭게도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내란 직후부터 김건희 개입설을 주장해온 사성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김 의원은 체포 명단의 초안격으로 꼽히는 여인형 메모 속의 이름 최재형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디올백 영상의 주인공인 최재형 목사를 체포할 정도로 사감을 가진 인물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김용현이나 여인형이였다면 최재형을 포함을 안 시켰겠죠. 윤석열, 김건희가 관여가 돼서 만들어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특검 앞에선 스스로를 한없이 깎아내렸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실상은 경호처 비화폰을 쓰며
경복궁 어저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봤던 V0. 내란의 동기가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은 아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정황들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런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됐을까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문건에서 우리는 그 끔찍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돼 국회는 해산되고 계엄군이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사법 독립을 강조하는 사법부는 계엄군 밑으로 들어가고 언론 자유는 당연히 없어지는 독재 사회가 됐을지 모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위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씩을 건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도 문건을 받아들고 한참 응시합니다. 그동안 최 전 부총리는 문건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증언해왔는데 자료로 2번 정도 접혀있고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전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당시 CCTV가 공개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많이 좀 뭐랄까요? 파편화돼 있고. 최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 적힌 3가지 지시사항.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관을 만들어 장기 집권을 꿈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를 무산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이죠.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1차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이 더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17 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만들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윤석열의 거수기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두환이 임명한 81명의 국보위 의원들은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인 활동을 금지시켰고 언론기본법으로 보도지침 하달 등 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가짜 국회,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 주체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낭패감, 어떤 자괴감 이런 식으로 참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윤석열의 비상입법 기구가 현실화됐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비극의 역사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네? 1년 전 오늘 국회 앞으로 달려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란을 막을 순 없었을 겁니다. 목숨을 걸었던 용기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큰 빚을 졌는데요. 이들은 만에 하나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다시 달려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맨몸으로 군경에 맞섰던 시민들을 강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밤 10시 27분. 평온했던 일상이 깨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을 법한 현실.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국회로 내달렸습니다.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딸은 너는 집에 있어라 같이 오겠다라고 되는 건 우리 상황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저랑 같은 방향으로 막 뛰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아, 나만 혼자 온 게 아니구나. 국회는 봉쇄됐습니다. 국회 일대에 경찰 1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아니 막는 게 말이 돼요? 시민들은 의원들의 월담에 힘을 보탰습니다. 좀 이렇게 발을 받쳐주고 그다음에 엉덩이 밀어드리고. 잠시 뒤 헬기가 보였습니다. 중무장한 계엄군 800여 명도 가세했습니다. 다다다다다 하면서 헬기 소리가 났을 때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유혹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거의 군인들한테 막 달려들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겁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물러서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다퉈 군용 차량을 막아섰고 등을 기대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안테나가 달린 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또 막아야 된다.
군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배낭 되게 무거운데 거기에 그냥 매달렸어요. 저 군인 하나라도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의사당 곳곳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팔을 잡거나 몸을 잡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까지 이분들을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새벽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기쁨도 잠시. 계엄군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애국가를 불러서 이 국회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불렀죠. 그때 굉장히 감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섬뜩했던 계엄의 밤.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사람하고 딸이 국회 속기사야. 우리 이러다가 이제 생이별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구해낼 테니까 가서 일단 국가를 위한 일을 먼저 해라. 아마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똑같이 우리는 나왔어야 되지. 우리 아들이 내지는 딸이 살아가야 될 나라인데.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막아낸 그날 밤 시민들의 역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1년 전 필사적으로 국회를 지켰던 이들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 해도 기꺼이 이곳으로 달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낸 건 이번에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서고 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본인이죠. 법원이 12.3 내란 발생 1년인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수차례 본회의장 밖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유도했던 이의 구속을 막은 사유는 혐의와 법리에 다툼이 있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 모두 수백 쪽의 자료를 들고 들어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법정.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양쪽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신문은 9시간 가까이 지난 자정이 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4시간 넘는 검토 끝에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이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추 의원이 시민 안전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 국회 안에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판사의 판단대로 실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날 계엄군이 국회 침탈에 성공해 의원들이 끌려 나오고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도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의원님, 당시에 표결 방해 의도는 그럼 예,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환호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여권에선 하필이면 12월 3일에 나온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석방되자 의원들이 환호성으로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 환영하면서도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여당을 향한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란 1년을 맞아 국회 본청 앞에 모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제2의 내란사법 쿠데타라 평가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범여권에서도 법복 입은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 맹폭했고 법사위에선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뚜렷한 내란 공범을 하필이면 12월 3일 오늘 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당나라 사법부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내란 위안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범위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는 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는 여야 모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 여겨져 왔습니다. 정당 예산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더욱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내란 발생 1년을 맞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는커녕 도리어 국회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의회 폭거에 맞선 거라며 1년 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건데요. 이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엄 미화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내에선 초재선 의원들 위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낸 SNS 메시지는 사과보단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초점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에 맞췄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전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당대표가 비상계엄의 주범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원내대표의 반성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국 초재선을 중심으로 25명의 의원들은 별도로 사과 성명을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년 전 찬탄과 반탄으로 쪼개졌던 국민의힘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란 사범 윤석열을 낳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을 미화하고 있다는 여야의 비판도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 행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책임 회피의 극치입니다. 헌법을 뒤흔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음에도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 없이 침묵을 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되는 만큼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장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부터 해를 넘기게 된 내란 재판 선고까지 법정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진 데는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독립은 강조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 사태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입장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은 가운데 내란을 제때 단죄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 걸까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7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노 씨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식 절차인 이 재판의 둘러리 역할은 결코 하지 않겠다.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에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일주일에 2번씩 열었습니다. 169일, 재판 시작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30년 뒤 현재의 내란 재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직위원 재판부는 1차 공판 법정 촬영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전 씨와 노 씨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재판에선 없던 일. 결국 2차 공판 촬영은 허가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변론 전략을 들고 나와도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열었고 법정 출석 의무를 여러 차례 어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법정을 모독했는데도 웃어넘겼습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검사라면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저 잠깐만요. 저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저 변호사님들께서 꼭 저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여기에 재판장인 직위원 판사는 술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석연치 않게 휴대전화를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권위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내란 세력의 법 기술을 재판부가 왜 차단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유독 추웠던 지난 겨울,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불법 계엄부터 윤석열 파면까지 거리에서 123일을 싸운 시민들에게 광장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정한솔 기자가 거리의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12월의 칼바람도 다시 만날 세계를 향한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광장을 다채롭게 물들인 응원봉 빛이 어둠을 몰아냈고 저마다의 개성이 모여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내란 우두머리의 집 앞, 은박담요 한 장으로 눈보라를 버텼습니다. K민주주의의 저력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키세스 시위대는 나흘 밤낮 윤석열 체포를 외쳤습니다.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 섰고 은박담요가 따뜻하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덮으면서 밤을 샜어요.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지켜본다. 우선 자리라도 지킨다. 식당이나 카페 선결제에 방한용품 기부까지 연대는 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동은 거셌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그는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와 정말 사람이라면 너무 화가 났어요. 저런 표정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기가 차죠. 그렇고요. 뭔가 내란 속에가 맞잖아요. 민주주의는 기어코 찾아왔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중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가 이겼다! 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 판결문이 지난 겨울의 추위를 좀 녹여준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무장군인들이 국회 담장을 넘은 그날 밤부터 윤석열 파면까지 123일. 광장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광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 또 국민들의 희망이 됐던 곳인 거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그 인문학적 사고를 굉장히 넓히게 해준 살아있는 교과서. 뭔가 여성, 기업, 장애인, 정말 수많은 소수자들이 본인들만의 광장이 있어요. 이때가 기회다. 이때 나가서 우리들만의 민주주의 지켜야 되자. 국회 앞이든 남태령이든 어디든 하나였습니다. 농민과 여성, K-팝과 민중가요가 어우러졌습니다. 광장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란 단죄도 청산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청산이죠. 네, 그것이 돼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망쳐놓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극우 집회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정치나 고민을 좀 제대로 소통하고. 권력기관 권한 분산, 정치개혁 등 할 일도 많습니다. 외롭고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고 본인의 의사조차 밝히지 못했으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내란 1년, 광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불법 내란을 막아내고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도 극우 성향 단체들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을 계몽절이라고 부르며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이 아닌 계몽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고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했던 국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쓴 현수막을 세워놓고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여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의 보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죽을 사람 있습니까? 2시간짜리 계엄도 계엄입니까? 도심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른 채 행진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 궤변을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국가대회를 훼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무너져가던 국가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비상계엄 해제의 순간마저 이들은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설레서 못 잤지. 우파들은 계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안 돼, 이럴 순 없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들에겐 공격 대상입니다. 보수파 내에서 계엄을 사과하는 쓰레기들까지 모조리 우리를 처단하고자 합니다. 망상적 부정선거론도 여전합니다. 부정선거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오늘 밤 계엄군이 침탈하려 한 경기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집회를 열고 계엄이 발령된 밤 10시 27분을 기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도발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군 심리전단이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직접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북한의 오물풍선 260여 개가 광화문 정부청사는 물론 전북 무주와 경남 거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한 거라고만 설명했는데 이보다 앞서 군 당국이 직접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지시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오물풍선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구나. 국군 심리전단 병사들은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 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며 특히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털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직후부터인데 군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전을 할 때 군복이 아니라 흑복을 입고 작전을 하거든요. 2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처럼 많게는 하루에 100개의 대북전단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은 그때마다 각종 쓰레기를 담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며 위협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평양과 원산 등에 무인기 18대를 보내고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공포 조주는 물론 원점 타격까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어쩌면 이 계엄을 위한 어떤 빌드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투입이 되었었구나 하는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들고요. 국방부가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년 전 그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투표 당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MBC가 그날 밤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1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요.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홍익표, 정혜인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계엄군과 경찰의 방해 속에서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170명 가운데 1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108명 중 18명만 참석해 계엄 해제에 찬성했습니다. MBC는 당시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의원 110명에게 불참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불참 이유를 밝힌 의원 31명 중 12명이 군경에 막혔다. 다른 12명은 지역구에 있다가 늦게 도착했다고 답했고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설명한 의원이 6명이었습니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에게 1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참여할 건지 물었습니다.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 가운데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의원은 7명뿐이었습니다. 김대식, 최수진, 권영진, 배현진, 이성건, 최형두, 송석준 의원으로 대부분 초재선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밖 7명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거듭되는 질문에도 끝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계엄 해제 투표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 16명과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답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니 빨리 풀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정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 초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각각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였다는 사실은 1년이 흐른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1년 전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손에는 K-팝 아이돌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K-팝 노래를 부르며 마치 축제인 듯 광장에 모인 모두가 마음을 함께 나눴던 게 바로 1년 전 겨울의 기억인데요. 어떻게 K-팝과 응원봉이 거리를 뒤덮었던 것인지 임소정 기자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비선실세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거친 구호 대신 K-팝 다시 만난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분노도 퍼져갔습니다. 시민들은 하나둘 손에 촛불을 들었고 한 친박 정치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하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로 번졌고 그렇게 다시 만난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7년 뒤 다시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이번엔 K-팝 아이돌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도 않고 누가 제안한 것도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촛불을 들었던 때처럼 하나둘 함께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응원봉인데 많은 K-팝 팬덤 여러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광장에선 더 많은 K-팝을 합창했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던 화염병은 촛불을 거쳐 응원봉으로, 엄숙한 민중가요는 친근한 K-팝으로, 무거웠던 집회는 즐거운 축제가 됐습니다. 저마다 소박한 바람들이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새해를 보는 게 저의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기둥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빼앗길 수 있겠다. 어디 가서 한 대 맞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K-팝 팬들이 밤새 최애의 아이돌을 기다리고 환호하던 끈기와 열정. 최애를 위해 언제든 뭉친 경험과 조직력은 그 축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날 때까지 자리를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번에도 시민의 힘으로 다시 만난 세계. 기억 속 응원봉은 광장의 시민 한 명 한 명을 여전히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봉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주체적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삶에서 정치를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광장에 나온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 내용을 부실 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표현을 바로잡고 유출 항목도 빠짐없이 반영해 다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발표 당일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도 유출이라는 말은 없고 무단 접근이라고 나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쿠팡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여기저기 했었어요. 정부가 쿠팡의 부실 통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도 바로잡으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쿠팡은 유출된 정보 범위를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라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내용도 추가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다고 제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또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다 구석으로 치워버린 사과문도 충분히 공지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내하지 않고 있어. 사고 직후 전후로 쿠팡 전현직 임원진이 쿠팡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일주일 뒤에는 전 부사장이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쿠팡이 사고 인지 시점이라고 당국에 신고한 날보다 이르긴 하지만 내부자 의심 거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쿠팡 측은 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내부자 거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쿠팡 상대 법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9일까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고, 이와 별개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고객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중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과 인사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현지 누나가 언급됐는데요.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대화 상대는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자신의 대학 후배를 추천하겠다는 건데, 자신이 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테니 김남국 비서관이 대신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김 비서관은 자신이 훈시경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대답합니다. 훈시경은 강훈식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협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다 대통령실 인사라인도 아닌 김현지 실장이 왜 인사청탁에 등장하냐는 겁니다. 호칭을 보면 형님 누나 하면서 인사에 다 관여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역시 이번 일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비서관에 대한 질타 사실을 공개하는 등 신속히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문진석 의원은 감기 몸살이 났다며 운영위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라도 국민들 앞에 밝히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문 의원을 향해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졌고, 최고전은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인트 가라니. 문진석 의원은 오늘 저녁 국회 앞 내란 청산 집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의원과 김 실장 등 청탁에 연루된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창원시 합성동의 한 모텔입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고 과학수사팀은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8분쯤 이곳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1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경찰은 긴급 사항으로 판단하고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먼저 모텔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이어 모텔 화장실에서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나갔다 본 게 사람이 우통이 벗고 가장 쓰러지가 있고 부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싣고 가는 것만 봤어요. 모두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 중 3명이 숨지고 10대 1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모텔 밖에서 발견된 2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10대 3명을 흉기로 해친 뒤 창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은 거죠? 애들 뭐 한 신분증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 혼자 왔어요. 혼자 오고. 나중에 뭐 나도 경찰에 와갖고 나도 알았다니까요. 많이 놀랐어요. 경찰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망한 상황에서 일단 인근 CCTV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1년 전 내란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민들이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영하 10도보다 낮은 체감온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늘을 기념하는 동시에 내란 청산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재민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국회 앞에서는 저녁 7시부터 11.3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 행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칼바람이 매서운데도 시민들이 많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1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광장에 어둠을 몰아냈던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고요. 키세스 시위대로 불렸던 음박 담요를 들은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시민들도 만나 물어봤는데요. 불법 계엄과 내란 위협을 극복한 계엄저지 1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단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다음 달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쏟아졌던 개헌을 비롯한 사회개혁 과제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행사에 참여하려 했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앞서 일부 시민과 단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건 내란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행사가 끝나면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이끌었던 주인공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1년인데요. 네, 그러네요. 1년 될 때까지 이렇게 1심 판결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1년이면 충분히 1심 판결은 나고 이런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진 사태가 그래도 좀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재판이 오래 걸리고 또 재판하는 모습도 국민들 보기에 매우 불안해 보여서 저도 재판을 보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그날 밤 사실 저희도 자정에 MBC에 이제 경찰들이랑 들어오기로 했다고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물며 저희도 그런데 명단에 있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막지 못했으면 시민들이 고초가 굉장하셨을 텐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뭐 명단에 없더라도 비상계엄을 하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막고 본회의를 못 열리게 하려면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게 가장 먼저였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의장 공간에서 계엄군 피해서 얼른 나왔고 국회로 들어와서 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 그 경찰들이 국회 경비조인데 경비는 안 하고 국회의장 들어가는 길을 막는 그 화를 내고 가서 뭐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여기서 체포되면 안 되지. 그래서 담 넘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제를 하고 나서도 해제 이제 하겠다고 선포를 윤 전 대통령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의장님 공관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군인들 철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2차, 3차 계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2차 계엄 위험이 얼마든지 있었고요.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하고서도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안 가신 거죠? 안 들어갔죠. 만약에 체포됐으면 지금 제 목숨이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영연백 얘기까지 나오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셨고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로 이 비상계엄도 막고 국회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 책들 자료들 보니까 미리 좀 낌새가 이상하다고 하고 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김인기 사무총장님 비롯해서. 자, 그런데 계엄군이 사실 그날에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들어오고 있었는데 몇 분만 딱 늦었어도 사실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아마 이렇게 의장님이랑 저랑 이야기 못하고 있을 텐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날은 제가 비상계엄 얘기 듣자마자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동안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국회 개원식에 안 오는 대통령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연설도 안 왔으니까 예산 시정연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하길래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6개월 됐단 말이에요. 제가 국회의장 된 지 6개월이니까. 그러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굉장히 위험하네. 빨리 국회 가서 이걸 해제해야 되겠다고 하면 생각한 거는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된다. 동 트기 전에. 동이 텄는데도 계엄군이 국회 앞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고 그럼 유혈 사태가 나겠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하던 이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계속 법 갖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절차가 틀리면 안 되겠다. 절대로 험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흠 없이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국회로 들어왔죠. 그 흠 없이 하시려고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뭐 빠르게 하셨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은 뭐 저도 그때 보면서 참. 네, 그때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는데요. 그 욕은 아마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만큼 저를 욕했을 겁니다. 그래도 빨리 안 절차 한다고. 없이 뭐 흠 없이 잘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할 때 결심 지원실 가서 국회법 가지고 절차 봤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냥 무효하고 계속 비상계엄 상태로 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을 정부가 기념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다크 투어도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기념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게 청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도 계속 늘어지고 또 약간 검찰 수사에서도 특검에서도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회의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로 헌법기관이고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뭐라고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적 절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요. 그건 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생방송이니까 지켜주신 시민들 또 우리 국회의원들 앞으로 어떻게 하자. 당부의 말씀, 감사의 말씀 전해주십시오. 12월 3일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빠른 속도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그런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 이 일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훼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말 나서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태를 처리하고 마무리하시려고 정치 시작하시고 의장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공포와 분노 그리고 치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용기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엄정히 단죄하고 성찰해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김희웅 논설위원이 우리의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무도한 권력을 보좌하는 데 쓰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거쳐오며 키워온 자존심은 역사와 국민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지시 앞에서 바닥에 버렸습니다. 스스로의 신상을 보위하는 데 민첩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는 두 손을 마이크로 만들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15번 외쳤습니다. 10수년 전 자신을 최고 재상의 자리에 올렸던 대통령이 그토록 힘주어 타파해야 한다고 외쳤던 기회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를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해 팔아 넘겼습니다. 내란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고 관료들의 바닥을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변화로, 유능함으로, 민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썩은 동아줄이거나 한 줄 지푸라기거나를 움켜쥐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상식에서 달아나고 있는 당과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당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겐 전략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여당이 독선적이라면 제1야당의 추락이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잔당은 흉내도 못 내는 이재명의 실력. 내란 수계와 비교하니 하늘과 땅 차이. 윤석열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상식에 맞습니까?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4개의 숫자 3617.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를 달고 나와 상식을 말하는 윤석열을 상대로 승리감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폭음에 취했고 부인 김건희는 권력에 취했습니다.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정부는 내부의 의견을 넓히고 언론의 쓴소리를 키워듣고 누가 말하는가가 아니라 비판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1년 전 오늘의 공포를 잊지 않습니다. 내란 주범과 일당의 기획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노가 입니다. 단죄가 늦어지면서 조바심도 납니다. 시급한 숙제가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의 구호 밖에서 서민의 한숨이 깊습니다. 권력기관은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는 위태롭습니다. 윤석열과 공생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폭력으로 쓰면서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커가고 있습니다. 내란을 넘어서는 힘은 정확함과 정당함에서 나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이중잣대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은 소음과 불신을 키웁니다. 내란은 대한민국의 중간평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이들이라면 오늘은 성찰하는 날입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년 WBC를 앞둔 야구 대표팀이 1차 예비 명단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베테랑 류현진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된 게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일본 2연전은 말 그대로 제구력 참사였습니다. 평균 나이 22살의 대표팀 투수진은 도쿄돔 만원 관중 앞에 무려 23개의 사사구를 남발했습니다. 곧바로 베테랑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베테랑 선수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좀 더 탄탄한 투수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KBO는 오늘 35명의 WBC 예비 명단을 조직위에 제출하고 이 명단을 바탕으로 1차 캠프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류현진이 포함됐습니다. 2009년 WBC 준우승을 이끌었던 류현진은 여러 차례 대표팀 합류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젊은 선수단의 실질적인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말 내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회춘한 노경은과 고영표도 1차 캠프에 합류합니다. 타선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일본, 대만의 강속구 투수에 대응하기 위해 부상에서 회복된 기아 김도영과 삼성 구자욱을 발탁했습니다. 한편 KBO 리그 MVP 폰세가 토론토와 3년간 3천만 달러에 계약하고 5시즌 만에 빅리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멕시코 출신인 폰세는 내년 WBC에서 멕시코 대표팀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본선에서 우리와 맞대결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자신의 행선지를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던 최영우 선수. 9년 만에 삼성 복귀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2년간 최대 26억 원의 조건입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최영우의 삼성 복귀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계약 조건은 2년간 최대 26억 원입니다. 너무 설레고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감정이 좀 오묘한데 그래도 막상 대구 가면 또 재밌을 것 같고. 41살의 현역 최고령 타자임에도 올해 기아의 주요 타격 지표에서 팀 내 상위권에 올랐던 최영우. 2016 시즌 이후 9년 만에 삼성에 복귀하면서 디아즈, 김영웅, 구자욱과 함께 강력한 타선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라이온즈 펑크가 이제 타자들한테 괜찮은 구장이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록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프로야구 LG의 통합 우승을 이끌고 국가대표 1루수로 거듭난 선수죠.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바라보고 있는 신민재 선수를 이명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개 구단 최고의 수비력으로 꼽히는 LG. 그중에서도 신민재는 올해 단연 돋보였습니다. 방향을 가리지 않는 묘기 같은 수비에 모두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압도적인 2루 수비로 평가받았지만 정작 KBO 수비상에서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 점수를 받고도
기록 점수에서 크게 뒤진 게 아쉬웠습니다. 수비를 수처하기 어렵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수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립돼 있는 그런 산출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선수들이 투표해가지고 받는 상 받아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더 큰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에서 팀에서 기대한 대로 우리 3을 치겠다. 철회감비 시켜줄게. 도루도 줄여가며 타격에 집중한 결과 풀타임을 소화하며 처음으로 3할 타율을 기록해 이루수 골든글러브 1순위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3할 치고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서 야구하면서 한 번은 꼭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국가대표 이루수로 도쿄돔에서 일본을 상대로 공수 모두 강한 인상을 남긴 신민재. 시즌은 끝났지만 해외파와 경쟁해야 하는 WBC를 대비해 벌써 몸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2차 캠프 그 다음 명단까지 좀 들 수 있도록 가서 열심히 잘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적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머무는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일어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제천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선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방은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서도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에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 1에서 5cm 안팎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내일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5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주말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년 저희에게는 뉴스와 함께 희망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내란의 불씨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고 지연되는 수사와 처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우리에겐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은박담요로 버티며 불의에 맞섰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전국 곳곳에서 손과 마음에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극복해온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2.3 1년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